시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직업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시인이라는 말에는 독특한 데가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에게는 한자로 선비사를 쓰고 소설가나 화가에게는 집가를 쓰는데 시를 쓰는 사람에게만은 사람인을 쓴다는 점인데요. 이처럼 시는 인간의 심성 그 자체를 내용과 형식으로 꾸며 만들어지는 유일한 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시를 찾는 사람의 곁에만 자리하며 천상의 언어를 인간의 말로 표현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학은 가장 진실한 곳에서 탄생합니다. 문학을 생산하는 곳에서는 어떠한 요령이나 잔꾀도 통하지 않으며 어줍지 않은 변명도 소용없다고 하는데요. 문학을 탄생시키는 진실은 보다 절박한 곳에 존재하는 동시에 위대한 시는 일상의 유후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가 유용해지기를 열망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시인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 파워잡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말로 노래하는 시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미주 한인문인협회 회장 김준철 시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 쓰고 있는 김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파워잡 시간에 선생님을 모시기 전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이 시인을 제가 직업으로 소개를 해드려도 될 것인가,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스스로 선생님께서 생각하실 때 직업으로서의 시인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도 같은 고민을 했어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 네. 시인이라는 어떤 타이틀을 직업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를 같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저는 단 한순간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네. 시인이 직업이 될 거다. 시가 나를 먹여 살릴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시를 쓰는 순간부터 했고요. 물론 이제 그때는 젊었을 때는 내가 시집 한 권 내면 빌딩 하나 세울 정도가 되겠지. 네. 이런 어떤 치기도 네. 있었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파도를 타고 나니까 이게 내가 얼마나 황당한 꿈을 꾸고 있었던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직업이 되는 세상이어야 한다. 네. 또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에 조금이나마 일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처음 글을 시작하셨을 때, 등단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시인이라는, 내 직업은 시인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항상 글을 써왔고요.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거치기는 했지만 그 안에서도 단 한 번도 펜을 놓고 있었던 적이 없고 나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네. 시를 쓰는 김준철입니다. 오늘 소개에서도 참 인상적이셨어요. 많은 분들을 모셨지만 이렇게 본인의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소개를 하시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시인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만큼 내가 시에만 온전히 집중을 해서 작업을 할 만한 환경이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도 될 텐데 우리 김준철 시인께서는 현재 글 쓰는 일에만 매진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다른 일을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예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른 일들을 뭐 수없이 많은 다른 일들을 했었고요. 지금은 글에 관련된 일만 오롯이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업으로서의 시인이라는 거를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아직 경제적인 부분들에서는 네. 한참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어디에다가 내가 바라는 어떤
골이 어디냐에 따라서 네.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는 시간에서 24시간 중에서 뭐 3분의 1을 내가 글을 쓰고 뭐 더 작게 어떤 다른 일들을 한다 그러면 내가 글을 쓰고 있는 포션이 더 많다면 네. 그게 글 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24시간 글을 쓰지 않더라도 내 네.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글 쓰는 일이 차지한다면 예, 그분들이 이제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다. 예. 네. 자,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오늘 모신 김준철 시인의 경우에는 고 박목월 시인의 외손자가 되십니다. 혹시 그런 영향을 좀 받으셨는지 언제부터 글 쓰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일단 우선 처음 글을 썼던 거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외가에서 오래 자랐어요.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하고. 그래서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같은 집에 있었고, 그리고 한 1, 2년 지나서 이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때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에 관련된 시를 한 편 썼어요. 네, 초등학교 때. 네, 네. 아주 유치한 거 뭐 기억나세요? 그런 거예요. 뭐 물고기야 우리 할아버지 어디 있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써갖고 외할머니한테 이제 드렸는데 외할머니가 받아들고 읽으시면서 막 웃으시다가 끝자락에 가서 우시는 거예요. 네. 근데 어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도 할머니를 따라서 웃다가 할머니가 우는 것을 보면서 저도 우는 거죠.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네. 그냥 근데 그게 공감인 거죠. 할머니가 나하고 같은 생각을 하나 보다. 네네. 내가 할머니하고 같은 생각을 하나 보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끌적였지만 이런 글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구나. 할머니를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하는구나. 네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머리를 쓰다듬으시면서 네. 우리 준철이 글 써야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하고 싶냐고 물어봤을 때 항상 시인이요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김준철 시인 스스로가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뭐 유전자에도 있었겠지만. 네. 젊었을 때는 굉장히 부인을 많이 했어요. 네. 아니다. 나는 나로서 내 문학을 하는 거다라고. 네네.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늘 할아버지가 글 쓰시고 계시는 뒷모습을 봤고, 네. 또 그 할아버지가 쓰신 책, 뭐 많은 문인들의 글들이 집에 가득히 채워져 있었고, 그 안에서 놀았으니까, 네.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고 박목월 시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의 문학계에서 굉장히 대단히 추앙받는 문인입니다. 네. 예. 그 후광이 뒤에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글을 쓰시는데 굉장한 부담감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떠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젊었을 때 제 치기가 굉장히 유치발랄하고 네. 또 뭐 하늘을 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어서 그 당시 때는 그냥 내가 할아버지보다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 두고 봐라 뭐 이런 것들. 뭐 대학교 때도 전공을 했지만 거기서 만나게 되고 뵙게 되는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이 다 어린 시절에 뵀던 분들이 많았어요. 네. 다 오셔갖고 저희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해서 뭐 짜장면 시켜 먹고 뭐 그렇게 노시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그 배우는 거에서도 굉장히 버릇이 없었죠. 네. 내가 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 그랬는데 그거 역시도 겸손해지게 되고, 근데 그런 어떤 어디를 가나 소개를 할 때 뭐 박목월 시인의 외손자라는 말을 빼놓지 않고 하니까, 근데 그때는 그 자체가 싫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지금의 저는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죠. 그 말이 붙는 게. 네. 제가 그거를 풀리 그 이름을 받아서 하기에 아직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갈수록 커지니까 네, 네. 그런 겁니다. 네. 네, 네. 혹시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대학에서 이 글을 쓰는 것과 관련된 학과를 네. 전공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문해창작과를 나왔어요. 그럼 문예창작학과를 나오고 이제 공부를 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글쓰기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식구들하고도 얘기하지만 내가 차라리 네. 어디 공대나 차라리 어디 어른들이 쉽게 말하는 기술을 배웠으면 네.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했어도 나는 계속 문학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전공하든 나는 어쨌든 글 쓰는 사람으로 남았을 텐데 그렇죠. 굳이 내가 네. 글 쓰는 걸 가르치는 학과를 네. 갔을까? 네. 근데 또 결국은 또 거기 안에서 반쯤 술 취해서 배웠던 많은 것들이 지금은 어떤 작업을 하는 중에 알게 모르게 제가 저도 모르는 버릇처럼 나오는 그 뭐라고 그러죠? 테크닉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기술로 따지면 네.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익혀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굳이 뭐 그러면 글 쓰는 트레이닝을 예, 전공을 통해서 받지 않아도 글 쓰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누구나.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죠. 한국 문단이나 글 쓰시는 분들 중에서 뭐 국어국문학과 나오고 문해창작과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그 외의 분들이 전 더 많다고 보고 네. 그거는 문학이라는 게 결국은 경험을 무시할 수 없고 네. 살아온 환경이나 생각하는 범위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어떤 누구도 글을 쓰면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은 되는 거죠. 단지 네. 이제 그 테크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교육은 수련은 필요한 거죠. 네. 그냥 혼자 써 내려가는 건 습작에 불과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 문해창작과 나오면서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것들 중에 하나는 그냥 335 그룹을 져서 각자 서로의 작품을 토론을 하죠. 네. 비난도 하고 무슨 상처도 주고 밤새 술 마시고 또 그 다음날 또 다른 거 써갖고 또 술 마시게 되는 어떤 일들이 생기지만 그런 과정들이 내 글의 어떤 말하고자 하는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날카롭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듣기 싫어하잖아요. 너 어디는 네 글은 이렇다. 네 거 별로야. 네. 단점을 꼬집어내고 그거를 막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나를 작게 만들지만 그게 결국은 그걸 뚫고 나가면서의 연습이 수련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드림웍스에서 일하는 그 스토리 디자이너를 모신 적이 있는데 그분도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한국에서도 이제 탑 명문대 미대로선 탑 명문대를 이제 나오신 분인데요. 제가 전공이 필요하냐는 말씀을 똑같이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미대에는 갈 필요가 없다. 근데 예술가들은 일맥상통을 하는 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서 건진 게 하나 있다면 이 친구들과 이 동기들과 작업을 하면서 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 함께 했던 그 시간이 자기한테 큰 도움이 됐지 학문적인 것을 배우고 뭐 그림을 배우기 위해서 본인은 예 미대는 필요 없다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굉장히 저는 못 들었어요. 근데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술하시는 분은 이렇게 좀 통하는 부분이 있나? 나이가 젊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네. 근데 예술이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제가 하는 글이나 또 그림이나 영화, 드라마 모든 게 결국은 누군가 보는 사람들에게 공감을 던지는 거기 때문에 네.
많은 소통이 필요한 거죠. 많은 소통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이 난 이 느낌이 안 와닿는다. 너가 네네.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방향 전환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토론이 필요하고 격렬한 토론이 필요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상대가 없으면 혼자도 해요, 밤에. 성토한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네, 네. 네, 혼자 네. 거울 보고도 네. 읽어가면서 뭐 어떻게 생각하니? 그리고 제가 대답하고. 네. 식구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는데요. 이제 저희 식구들은 뭐 워낙 많이 봐서. 네. 네. 자, 지금 등단을 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꽤 여러 차례 이제 수상을 한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렇게 수상을 하지 않으면 또 작가가 되지 못하는지 그런 것들도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시거든요. 네. 일단 수상이라고 하기는 부끄럽고요. 일단 저는 신인상을 받고 등단을 한 거고 글을 쓰시는 등단이라고 말하는 거는 저희가 소위 일컫는 세리스파이가 되는 네. 그런 분들이 평가를 해주는 거죠. 뭐 네. 신춘문예나 아니면 문예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등단을 하게 되는데 쉽지가 않죠. 제가 등단했던 96년, 95년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제가 등단을 하면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판검사보다 시인이 어렵다. 되기가 어렵다. 네, 그러니까 네. 그만큼 등단을 할 수 있는 매체가 적었고 그거에 대한 프라우드도 대단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너무 많은 원하기만 하면 너무 많은 부분으로 등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그게 이제 장단이 되는 거지만 등단을 하실 수가 있고 저희 지금 미주 한국문인협회에서도 지금 미주문학이라는 개간지를 내면서 신인상을 드리고 있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그런 과정을 좀 거쳐야지 작가로 인정을 받는 거지. 내가 좀 글을 쓴다, 잘 쓴다라고 생각해서 써 내려가는 거는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작가가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물론 몇몇 분들은 그런 과정 없이 요즘은 자비로든 뭐든 인기 있는 분들은 글을 내시잖아요. 책을 네, 내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죠. 뭐 자기 자서전에 비슷한 글들이나 그거하고는 다르게 시, 소설, 수필 이런 쪽 부분들은 정확한 건물적 계산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 건축적 계산 네. 같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네. 지금 이런 글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모든 시인분들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지난번에 저임금 직종 몇 가지를 봤을 때 가장 그 배고픈 직업에 이제 시인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예전부터 어떤 종류의 예술가든 이 예술가의 길은 고독하고 멀고도 험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글을 써야겠다. 지금은 이제 본인이 시인이라는 직업을 굉장히 자부하고 계시는데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습니까? 저는 감사하게도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처음 글을 쓰겠다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작가가 되는지를 알려주셨지 네. 하지 마라라는 말씀은 안 하셨고 물론 이제 뭐 걱정스러워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제 그분 어머니도 그렇고 배고프고 힘든 직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그렇지만 또 그만큼 그 직업이 가지고 있는 순결성, 고귀함,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지금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지금 와이프라고 하면 좀 이상한가요? 하여튼 네. 언제나 항상 똑같이 제 편이 되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하면 제가 글을 더 많이 오래 길게 지치지 않고 쓸 수 있을지를 도와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네. 내조나 외조가 굉장히 필요한 게 이제 이 문학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배우자들 역할이 또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예. 문학에도 사실 참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서 시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요.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아까 빌딩을 사실 수도 있는 네. 대박 치는 소설을 쓰실 수도 있었고요. 뭐 영화 시나리오를 쓰실 수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으셨을 텐데 왜 하필 굳이 시를 쓰신 겁니까? 그러게요. 저도 참 땅을 치고 후회하기도 하고 나도 그런 걸 쓸까. 근데 많은 장르 중에서 시가 가장 그런 부분들에서 좀 피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순수 문학, 시 그러면은 저 때는 어떤 아는 가수나 이런 분들이 가사 적어달라고도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네. 근데 막 제 기억으로 제가 정신 나갔다 싶을 정도로 막 난리도 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대중음악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작사를 해달라고 하느냐. 나 순수 문학하는 사람인데. 네. 그렇게 시에 빠져 있었고 시를 사랑했고 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신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다른 장르의 문학보다 시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소설은 더 넓게 가야 되고 수필은 사뿐사뿐 걸어가야 돼요. 근데 시는 깊이 파고 들어가요. 네. 밤새 파고 또 파고 또 파다가 보일 듯 말 듯한 데서 아주 작은 문장이나 단어를 이렇게 캐는 거예요. 네. 이거 찾았구나. 그러고서는 거기다가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문장을 이루면 그 어느 것보다 행복하죠. 네. 그래서 시에 빠졌었고 물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소설도 쓰고 있고요. 뭐 시나리오도 오래 많이 썼었고, 근데 그런 어떤 소설이나 시나리오를 쓴다고 해서 또 그게 돈을 다 버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물론 기회는 더 많이 있겠지만 예전에 그 접시꽃 당신, 네네, 도경화 시인이요.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영화로도 나왔죠. 그렇죠. 물론 그 사람의 그 작가의 어떤 삶과 맞물러져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영화로도 찍어졌지만 저는 오롯이 시집 하나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꿈을 꿔요. 그리고 스놀레이를 곧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신 작품 활동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꽤 오래되셨잖아요.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뭐 일단은 총 제가 낸 작품은 4권의 시집을 냈어요. 근데 3권은 책으로 묶은 거고 1권은 전자 시집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권의 시집을 냈고요. 활동이라는 거는 뭐 결국은 지금 저희 협회 활동, 협회를 활동하고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쿨투라라고 한국에 있는 문화예술 전문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미주 지사장으로 있고 여기 미주에 있는 1.5세, 2세 또 외국 분들도 소개할 만한 아티스트들을 인터뷰하고 또 한국에다가 소개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죠. 근데 1.5세나 2세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가 좀 많이 서툰 편이잖아요. 물론 또 훈련을 통해서 극복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한국말로 어떤 작가 활동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면 영문 활동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한인분들이? 영문으로? 영문으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물론 지금 제 속해 있는 미주한국문인협회는 거의 한글로 한국의 본국에다가 작품 발표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요번에 제가 회장이 되면서 한영 문학분과라는 걸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학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번역하는 번역문학도 들어가 있고 또 1.5세나 2세들하고 같이 문학을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 차원의 어떤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아직은 따로 활동을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로 쓰시는 친구들은
저희 존재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점이 많으신 청취자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참 좋아하는 시 중에 김지하 시인의 벚꽃,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한용운 스님의 님의 침묵이 있는데 세 가지 다 이제 문학 시간에 배우셨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네, 우리 김준철 시인께서도 이제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께서도 다른 시인의 어떤 시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많죠. 근데 물론 뭐 워낙 많이 읽고 워낙 좋은 시들이 많이 있고 좋아하는 시인들도 있지만 저는 제 외할아버지 시 나그네를 가장 오래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요? 우선은 이제 제일 어렸을 때 제일 먼저 외웠던 암송할 수 있었던 시였고요. 네. 또 뭐 이유는 뭐 짧고 외우기 쉽다 그런 게 시작이었지만 그 시를 암송하고 되뇌이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가 쓰셨던 작업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계속 이렇게 읊조리세요. 중얼중얼 읽고 또 어느 때는 막 크게 외쳐서 읽고 근데 그게 입 안에서 그 시어들이 잘 어우러져서 나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시를 읽으면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의 글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시는. 그래서 이게 이런 방법을 터득을 해야겠구나.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할아버지의 시편들이 많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 박목월 시인께서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흐뭇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삶은 현실이기 때문에 이제 오롯이 글을 쓰시는 데만 집중하시기는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물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직업은 나의 천직은 시인이라는 그런 다짐은 변하지 않으셨지만 그래서 이제 오랜 동안 좀 이 길로 다시 오시기 위해서 방황도 많이 하셨고 돌아오셨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어떻게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다시 문학을 집중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일단 이민자의 삶이라는 게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하고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한국에 뿌리를 두고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에 이제 이민자들은 2배, 3배의 어떤 부담감을 갖고 살게 되니까 저 역시도 와서 닥치는 대로 일을 시작을 했죠. 뭐 그래서 뭐 티셔츠 아웃도어 수화에서 티셔츠 파는 것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뭐 토이 홀세일도 했고요. 뭐 주얼리 샵, 레스토랑, 샌드위치 샵, 드레스샵, 뭐 하여튼 귀화가 날 정도로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인 그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번씩 다 해볼 만한 잡은 다 하신 거예요. 그렇죠. 소운 컴퍼니도 했었고요. 네. 근데 물론 그리고 또 뭐 월급 받는 직업도 두서너 개 해봤죠. 근데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항상 두 가지의 생각들이 싸우는 거죠. 돈을 벌어야 돼. 지금은 나 이거 지금 생각나서 이거 써야 돼. 근데 그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하게 떠오르면 좋은데 이렇게 엇갈리는 거죠. 지금 엄청 바빠서 돈 잘 벌고 있는데 그렇죠. 시상이 막 떠오르고. 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막 하고 이제 돈 이거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득 하나의 문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받아 적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줄 서 있고 그럼 이제 하다가 결국은 까먹어요. 그럼 이제 그러고 나면 막 이제 밤새 그거 찾느라고 머릿속을 뒤집고 다니다가 그럼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시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흥이 안 나는 거예요. 사는 게. 저는 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네. 그 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호흡이 된다고 봐요. 그럼요. 흥이 네. 있어야지 하고 있는 일도 잘할 수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그 어떤 거에도 흥이 빠지면 저는 재밌어야 돼요.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지켜보던 저희 와이프가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하게 되죠. 돈 그만 벌어도 되니까 이제 본업으로 돌아오세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뭐 제가 뭐 돈을 많이 벌어놓고 뭐 그랬던 사람도 아니고 뭐 그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제 계속 업앤다운을 하고 있었고, 네. 근데 와이프 역시도 예술을 알고 또 대학에서 미대 전공을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돈 많이 벌고 돈 많은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고 글 쓰는 당신을 좋아했던 거니까 네. 더 늦기 전에 글을 써라. 글에 올인을 해보자. 네, 네. 내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마.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게 된 거였군요. 네. 그래서 얼굴 두껍게 그래 알았어 나 그럼 이제 돈 안 번다. 네. 참 미안한 말이죠. 돈 안 번다라는 게. 근데 사실은 글로 돈을 벌어볼게라는 말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작업들의 밑바탕을 깔고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저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생활에서 절실한 순간에 처했을 때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시상도 떠오르고 글도 잘 써진다고 그런 편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한참 바쁘고 가장 정신없을 때 좋은 문구가 떠오르고 시상이 떠오른다는 거는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 완전히 빗나가는 건데요. 그게 그러니까 시샘말로 아주 환장하는 일이에요. 정말로 이게 네. 삶의 어떤 부분에서 이제 fully 집중하고 거기에만 매달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문학이나 어떤 제가 하는 글이 아니라 다른 거였을 때의 어떤 것들은 진짜 성공하는 어떤 길의 위로 막 산을 올라가는 건데 제 느낌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인 네, 거죠. 네.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망하게 할까? 어떨 땐 그런 생각도 해요. 글 쓰고 싶어서. 네. 그러면 이제 핑계가 생기잖아요. 네, 망했으니까 나는 글 다시 쓸래. 지금 뭐 네. 망했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그럼 이제 내가 한 몇 개월이라도 시간을 내서 글을 좀 더 마음껏 쓰겠구나. 네. 근데 또 사실 또 그런 시간이 돌아오면 그때는 또 반대로가 되죠. 돈을 벌고 싶다. 네. 뭘 해서 돈을 벌까. 그렇죠. 참 돼요. 괴리감이 느껴집니다. 네. 자, 예전에 우리 김준철 시인께서 등단했을 때 그 시절하고 요즘 SNS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소위 말하는 시를 쓴다는 것은 참 개념 자체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글쓴이나 글을 좋아하는 팔로워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시다, 현실적인 시다라고 극찬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두서없는 감정을 그냥 언어로 배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김준철 시인이 생각하는 진정한 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SNS나 이런 곳에서 올라오고 쓰는 것들이 장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글을 더 많이 그래도 그럴싸하게 잘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노래방 생기고 나서 네, 노래 잘하는 사람 말았듯이 그렇듯이 네. 글을 잘 표현하고 쓰시는 분들은 많아졌지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깊이나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는 것들은 더 사라지고 네. 1차원적인 거죠. 1차원적이고 뭐 그냥 진짜 감정의 배설처럼 그렇게 써다가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건 없고 네. 또 지금 문학 같은 경우에는 K-팝, K-드라마, K-푸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러죠? SNS 안에서 네. 미주 안에서의 어떤 것들이 인기를 얻고 있고
지금은 웹툰이 더 세졌어요. 그렇죠. 그냥 만화보다, 네, 네, 코믹북보다, 네. 만화책보다가 아니라 문학도 앞섰어요. 글을 쓰려는 사람들이 시인이나 소설가를 꿈꾸는 게 아니라 웹툰 작가. 네, 웹툰 작가의 어떤 포인트를 그쪽으로 맞추고 글로 가고 있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거기에 맞는 어떤 것들이 같이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쳐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물어보셨던 것처럼 시가 무엇이냐에 대한 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감인 것 같아요. 공감. 아까 네. 어렸을 때 그냥 휘갈겨 썼던 시를 보고 할머니와 함께 웃고 울었던 네. 그때 느꼈던 공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와 선생님 사이에서도 공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진정한 시다. 그렇죠. 그 글을 통해서. 네. 예. 그러니까 전하는 바가 분명히 전달되어지는 사람들에게 네. 보편적인 공감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게 네, 네. 나 혼자 좋고 나 혼자 즐거운 거면 그거는 그냥 일기죠. 혼자 쓰고 혼자 읽는 거니까. 네. 하지만 작가라는 이름은 분명히 공인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거는 누군가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랬을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공감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미주한인문인협회 회장 김준철 시인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자, 올해 초부터 여러 가지 이제 많은 활동을 벌이고 계시잖아요. 지금 몸담고 계시는 일들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미주한국문인협회 올해 회장이 됐고요. 시집 우선 제 시집 출판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시집을 한 건 가지고 있습니다. 제 얼굴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바로 이 시집인데요. 네, 제목 자체가 참 저는 가슴을 좀 시리게 하는 이 제목인 것 같아요. 슬픔의 모서리는 뭉뚝하다. 보통 슬픔의 모서리는 날카롭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네. 그 슬픔이 가라져서 이제 너무 단련이 된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제 해석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래요? 정확하세요. 물론 이제 해석은 받아들이는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어떤 식의 해석도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같은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했네요. 저희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큼 단단해진 슬픔이라는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견고한 슬픔이라는 거는 일반 슬픔에 비해서는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일반적인 슬픔에 의연할 수 있는 어떤 굳은 살이 네. 배겼다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통달하면은 이런 시집이 나오는군요. 예, 예. 여러 과정을 거쳐서. 통달이라기보다는 바람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되고 싶다. 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제 시집이 나왔고요. 한국에서 천년의 시작이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나왔고 오는 20날 3시 30분에 JJ 그랜드 호텔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죠, 네, 선생님. 그러면 맞습니다. 다음 네. 주 금요일 한인타운에 있는 JJ 그랜드 호텔에서 출판 기념회를 네. 가지시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혹시 관심 있고 네. 또 글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시면 사인본 드리니까 네. 한번 시간 되시면 잠깐 들리시면 좋고요. 누구에게나 오픈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미리 뭐 예약을 하거나 이렇게 아니요, 해야 그런 건 됩니까? 없어요. 오픈되어 있고요. 아마 글쎄요, 저는 많이는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니까 오셔서 보시고. 작가와의 대화 뭐 이런 시간도 마련돼 있습니까? 작가와의 대화는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지인분들, 작가님들이 이제 제 글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네, 네. 또 낭송도 해주시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같이 지금 축사해 주시고 리뷰해 주시는 분들이 한국에서 오시는 한양대 인문학 과장이시고 평론가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유성호 교수님하고 네, 네.
얼마 전에 전미 번역상 시집으로 전미 번역상 받은 김이듬 시인이 오세요. 네. 그분들이 뭐 제가 잘나서 제 자리 제 출판 기념회에 오시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날 21일 날 저희 카페 헤이리 LA의 카페 헤이리에서 또 저희 협회에서 하는 여름 문학 캠프를 하루 종일 열게 돼요. 여름 문학 캠프가 또 있어요. 네. LA에서. 네. 보통은 저희가 어디 팜스프링 같은 데서 1박 2일로 하는데 네. 이번에는 시국이 사실은 이래서 할까 말까 하다가 네. 갑자기 급하게 결정을 하고 또 그래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 두 선생님을 강사로 초대해서 네. 카페에리에서 11시부터 아마 밤 10시, 11시까지 아마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하게 될 겁니다. 네네. 20일에는 우리 JJ 그랜드 호텔에서 김준철 시인 출판 기념회에서 네. 시도 낭독하는 거 좀 들어보시고, 눈인사도 좀 하시고, 네. 그 다음날은 또 카페 헤이리에 가셔서 미주 문학 캠프가 있다고 하니까 귀현분들 모셔서 이제 글에 관심 있는 분들 코칭도 그렇죠. 좀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강연 글 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나 현재 한국 문단에서의 어떤 것들을 네. 같이 들을 그 동향을 알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네. 글 쓰시는데도 많은 예, 도움을 그리고 받으실 수 있을 것 저녁 때 같아요. 늦게는 이제 또 김세돈 가수라고요. 네. 이번에 그 8.15 기념 평통에서 또 노래 부르시라고 초대받으신 가수님이 계세요. 네. 그 가수님도 또 초대를 해서 네. 또 1시간 정도 노래도 콘서트도 하고 네. 또 노래와 시와 예. 술도 있습니다. 술도 있고. 네네. 네. 예전에 음유 시인이 되시는 거네요, 정말. 그렇죠. 네. 많은 분들, 예. 여러분들 금요일, 8월 20일 금요일 출판 기념회 그리고 21일 미주 문학 캠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딱히 회원이 아니더라도 그럼요. 누구나 네. 예, 물론 참여하실 수 회비는 있죠. 있지만 네네.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네네. 아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직업으로서의 시인을 해도 부끄럽지 않게 정말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후배 양성을 해주시겠다라고 그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앞으로 정말 그렇게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고요. 네. 네. 제가 우리 김준철 시인의 그 명시를 유명해진 명시를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꼭 제 목소리로도 한번 읊조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날이 꼭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만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